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무죄로 본 1심과 유죄로 본 2심, 이렇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대법원 선고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합니다. 한국판 뉴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잠시 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선고 과정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세대를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데 부동산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단체로 입국한 한국 노동자 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유입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61명 가운데 4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인천 서구에 이어 계양구와 남동구 등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수장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서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더 뉴스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체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핵심 쟁점과 파장 등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시 53분이니까 7분 정도쯤 뒤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YTN에서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선고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쟁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결국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TV 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2018년도 5월에 이제 KBS 방송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 6월에 MBC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후보자들끼리 토론회, 각 정당의 후보자들끼리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강제 입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이 그 당시에 토론회가 있었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후보자 토론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른미래당의 이제 김영환 후보가 그 당시 집중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적인 좀 발언을 많이 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랄지 아니면 부인을 하면서 일부 진술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고발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당시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일단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너무 과장되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사 사칭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왔고요. 항소심 2심에서는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300만 원이 선고되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1심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대법원의 대법정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대법관들은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 방청객들은 현재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그런 선거 과정 자체를 그 전국의 생중계, 언론에 공개하는 거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도 이목을 끄는 사건을 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더욱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를 공개하는 거고요.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 한 4분쯤 뒤면 선고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주요 혐의를 좀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핵심 쟁점은 부진술, 그러니까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 이런 거라고 좀 짚어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난 2018년 5월달 그 이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TV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특정하기가 불분명한 그러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혼선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그 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 당시 그러니까 친형의 강제 입원 절차가 그러니까 실제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일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부진술을 한 부분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판단에 상당한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그러한 그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라는 이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 후보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오늘 과연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그래픽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1, 2심 판결과 관련된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변호사님과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1심과 2심의 판결이 좀 엇갈렸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을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앞으로의 정치적 운명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은 예외적인 상황인데 네. 각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사건은요. 이재명 지사도 상고를 했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무죄 부분,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3가지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단 자체는 뭐 우리가 다 주목하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300만 원 벌금에 유지가 되느냐 네. 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무죄난 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법조인들은 아마 무죄가 유죄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심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형 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상고 자체가 이건
적법하지 않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상고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을 하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다른 판단을 내려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게 허위사실이냐 관해서도 문제가 있고 소극적으로 방송 토론에서 대답한 내용이 과연 이게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소극적인 대답을 한다 그럴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답을 안 했다고 해서 네, 잠시만요. 지금 2시가 돼서 대법관들이 이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12명이 입장을 해서 관련된 선고가 나올 것 같고요. 주문은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직접 읽는 거죠? 네네 주문 대법원장 낭독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음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법원 지금부터 전원 합의체 직접 선고 판결을 내용 선고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 1332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 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효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친형관령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선거가 검권, 관권, 폭력에 의한 타락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기초하여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비용 없이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유권자에게는 토론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정치 이념, 통치 철학,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하고 각 후보자를 적절히 비교 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토론을 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 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 등의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과 균형을 위한 기본 조건이 준수되는 한 후보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입니다.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활성되어야만 유권자는 보다 명확하게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과 견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함으로써 그 진실 여부를 밝히고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유권자가 그 공방과 논쟁을 보면서 어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 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의 왜곡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수를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피고인과 상대방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진 경위, 토론의 주요 쟁점과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한 질문이나 토론회를 전후하여 제기한 주장의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 질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면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장함으로써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하여 한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 주장과 같이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신보건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의 의미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관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박상호,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학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필 대법관이신 박상옥 대법관께서 직접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선거권과 자유선거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 민주주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 원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써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 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합니다. 후보자 토론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수 의견이 말하는 적극적 일방적 표명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시 여부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 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일방적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 이유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공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다수 의견은 입법적 방법이 아닌 해석을 통하여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조하자는 것으로 이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 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선고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고인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조지의 설명을 마치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합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 생중계로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이 나왔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파기를 했고 결국 현재까지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듣고 잠시 뒤에 이재명 지사의 선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0, 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 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육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 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 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 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 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하 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10번에 걸쳐 각 당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 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 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 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 콘텐츠 등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 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 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 봉쇄나 지역 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경제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 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 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 없이 전력 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 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도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결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라고 주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능,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 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열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 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 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서 전해드렸죠. 대법원의 선고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먼저 주문을 한번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소원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내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취지였기 때문에
서울 고등은 그 취지에 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수원 고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또 재상고를 하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뭐 그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익이 예. 없는 거죠. 네, 검찰 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것 자체가 이 지사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전원합의체도 넘어갔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지금 생중계를 또 이게 네. 대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이 지금 2심의 결과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 지금 그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새로운 일종의 판례를 확립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 차원에서 사실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자체를 상당히 강도 높게 다들 예측을 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꼽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반응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국회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차기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이 지사는 여권 대권가도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뒤쫓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사가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민주당으로선 또 대선 후보를 잃게 될 위기였는데요. 이 유력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낙마한 상황에서 이 차기 대권 구도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면서 이런 걱정을 깨끗이 씻게 됐습니다. 이 지사 역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남은 2년 동안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의원을 뒤쫓으며 차기 대권 지지율도 상승세인 만큼 이후 대선 행보에도 성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과 부산시장에 이어 이 경기도지사까지 빈자리가 되는 초유의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일단 대법원 판결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이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 지사가 자리를 잃게 됐더라면 통합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이 정부 심판론을 넘어 정권 교체론까지 몰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경기지사직은 빠졌지만 내년 보궐선거에는 서울과 부산시장을 두고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치러집니다. 이 민주당은 당장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 반면 통합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이재명 지사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치권이 이번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의 주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 지사는 사실 여권 지금 잠재주자 중에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지율세가 상당히 급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이 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권의 주자, 잠재주자들이 상당히 한 명 한 명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 낙마했을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내의 대권 경선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이제 주자 혼자의 홀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흥행에도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측면. 그리고 앞서 우리 이 기자께서도 그러니까 리포트를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부산에 이어서 그러니까 서울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경기지사까지만 낙마했을 경우에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책임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내년 지금 보궐선거에서 이 지금 전국 세계의 가장 큰 강력단체에서의 이 지금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모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 반길 사람은 이재명 지사겠죠. 이재명 지사는 뭐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좀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미지를 좀 추가하는 것 같아요. 오뚜기 이미지까지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지난 이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상당한 그 걸림돌 중에 크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여배우 스캔들. 여배우 스캔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만 이 두 번째 남은 것이 바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대법원에서 뭐 아주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됨으로써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조세가 완전히 풀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급상승을 그리고 있는 지지율에다가 그리고 또 지금 변화된 여건의 이 구도, 그러니까 자기 대권 구도 자체가 상당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큰 날개를 펴면서 웅비의 뭐 한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뭐 일단 기대 빠른 전망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도 숨가쁘게 이제 또 여러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측 입장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에 토론회와 관련된 그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그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조금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후 이 지사님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반대 취지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향후에 토론회에서의 그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 측의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선고 취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거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생중계로 들었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즉흥적인 진행으로 이제 명확성의 한계가 있고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일단 후보자 토론회, 이제 방송 후보자 토론회가 굉장히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뭐 1분이면 1분 답할 시간을 그렇게 주고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방송 토론을 하다 보면 준비된 원고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처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부정확하게 또 아니면 바람직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걸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그냥 방송 토론이랄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굉장히 제약하게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선거운동 자체의 본질적인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대법원의 판결 이유 같고요.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왜곡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해명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표 자체를 좀 약간 적극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설사 일부에 있어서 사실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 이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전에도 뭐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이번 판결 자체는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허위사실 또 공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한계, 특히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한계하고 그다음에 공표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저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무자비의 고소 고발을 일삼는다랄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지사에 관한 판결도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 자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오늘 대법원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어떻게 보면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기속되니까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1심과 2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을 했고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왔는데 증거를 할 때 어떤 사실관계는 거의 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 뭔가 이의제기해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판단 자체는 법률적 해석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을 검찰 측에서 다르게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파기환송심, 뭐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아니면 최세원 씨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과는 다르게 파기환송심이 수원고등에서 되는데 그 절차는 굉장히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법률적 해석에 관해서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뭐 검찰이 뭐 재상고 예상이 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그러한 것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향후에서 대법원까지 다시 재상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정치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치권 파장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신 것처럼 최근 이 지사의 그 지지도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그럼 뭐 지지도나 이런 게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일단 뭐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 급상승세의 지지율을 보인 이유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 지금 나름대로의 이 정치적 순발력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행정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한 그 뭡니까 이 강제 명령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와 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 재난 기본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한 기본 소득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100% 국민들에게 다 지급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튼 측면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족쇄였던 이 지금 이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의 법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 이제는 이제 걸림돌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러한 정치적인 상당히 그 공간이 넓어진 측면, 그리고 지금 상승세에 있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향후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 역전과 관련해서 이 지금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지금 내 목이 날아나가느냐 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지금 경기도의사 재선에 방점을 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좀 더 공격적인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사실 벌써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 직후에 본인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아마 친문계 인사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대북전단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통일부가 뭔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또 이렇게 결집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면 앞으로 다 지금 이 전도유망하게 무조건 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법률적으로 클리어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강력한 친문 지지층들과의 정치적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거 경기지사 사건 때 이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문 세력들과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그런 정치적인 갈등들을 과연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가 틀고 화해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8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8월달 전당대회에 아마도 지금 이낙연 지금 의원이 강력한 지금 당권 주자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낙연 지사가 물론 내년 3월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당권을 장악해서 상당히 말해서 당내의 조직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내년 이 경선 자체가 아무래도 당내 조직에 대해서 열세인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는 좀 그러니까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또 이런 또 전망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정치적 행보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통합당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대권 주자로서 다시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측면을 가장 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만에 하나 낙마하는 경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여당의 경선 자체가 상당히 흥행적인 요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의원이 단독으로 만약에 추대될 경우에는 본선에서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누가 되든지 간에 본선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자기 대선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를 상당히 좀 더 엄정하게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래통합당에서 자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풀에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 과제가 훨씬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번 사건은 다수 의견을 따르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서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조금 전에 열렸던 대법원 선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에 대한 선제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대법원장의 오늘 주요 선고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대법원 선고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그 대법관들 소부에 이제 회부가 됐었는데 소부에서는 결국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결국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만큼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 차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소부는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안 되면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데 회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안 됐을 때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처럼 굉장히 사유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4명의 법관이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형성되기 그렇죠. 때문에. 전원 합의체 회부해서 이걸 굉장히 확고하게 명확하게 판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부에서 만장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만장일치가 됐다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 회부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을 볼 때는 아마 만장일치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심 판사했던 노정희 주심이 이전에도 이게 굉장히 유사한 춘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판결 이유와 같은 똑같은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주심 판사의 어떤 입장은 굉장히 파기환송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었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보니까 소수 의견이 5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가 7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관 인원수에서 찬성과 반대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이 중에 한 명만 뭐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7명 이상이 다수 의견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지사는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법관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고 결과를 생중계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2번째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제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에 대한 그 공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 자체에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선고가 사실은 유죄 부분에 대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사실 법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냥 선고하면 되는데 왜 이걸 공개했을까? 그건 첫 번째 이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선고할 것 같으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하더라도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대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국민에게 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유죄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형사 사건은요, 1심이나 2심에서는 반드시 선고날 나와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을 계속 안 하게 되면 영장 발부를 하게 돼요. 아니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하죠. 네. 그럼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리 자체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하는 심리가 아니고 이제 서면 심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법률심이기 때문에 선고 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 앞서 쟁점이 되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공개변론 신청, 대법 공개변론 신청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더군다나 경기지사를 만약에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일단 향후 본인의 이제 정치는 더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5년간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지금 선거 자금이 한 38억 정도가 보존됐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이고 아무튼 사력을 다해서 이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꺼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아마 변호사랄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숙고와 공부를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내일 내년 재보선은 이제 그 서울시와 부산시 두 곳에서 이제 치러지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자체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원심에 대한 파기 그러니까 해서 환송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뭐 경기도지사 선거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 우리나라 제1, 2도시에서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소속의 강력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책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선거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책 사유가 있다 해서 가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당헌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이 지금 내년에 보궐선거 자체가 그 후년에 있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게 상당한 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경기도지사는 일단은 살아남으로써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빠졌지만 내년의 4월의 그 보궐선거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기자회견 장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됐다고요? 네, 초복이 이름값을 하듯 전국에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가 더 심한데요. 지금 서울의 불쾌지수는 약 80으로 일반인 대다수가 더위로 불쾌감을 느낀다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기온도 29도까지 올랐습니다.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더위 속에 오후 늦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또 영서, 충북 북부와 남부 일부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제헌절인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낮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5에서 70mm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 동안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춘천 32도,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는 차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장마전선은 다음 주 후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바발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더위로 몸이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보양식으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ITN 박현실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